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부동산 폭락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폭락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또 굳이 폭락론 2까지 준비했냐면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곳에 지금 부동산이 올해 폭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런 설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응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면요, 가장 그 위기설이 나왔을 때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1999년도에 이 재테크 하려면 집 절대로 사지 마라, 이런 책이 있었고요. 10년 후인 2008년도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 온다, 이런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중요한 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예, 베스트셀러.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요, 우리 98년도 외환위기 그 다음에 나왔던 베스트셀러고요. 이거는 금융위기가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생겼죠.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그때 지나서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썼던 책입니다. 항상 위기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썼던 책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면 늘상 이런 그 부동산 위기설, 이 폭락설이 나오죠. 이거 맨날 듣기 지겹지 않으십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 박수를 칩니다. 야, 맞아 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폭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또 이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반대로 구독자 수가 덜 붙더라도 저는 부동산이 이 폭락한다의 반대 의견을 내는, 저는 부동산 긍정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의 가장 큰 맥락은요, 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비싸다. 이게 아주 지금까지 매년 나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꾸 부양을 해, 부양책을 써. 왜 자꾸 써? 그냥 냅두지, 부동산 떨어지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반대 논리를 얘기하죠. 그럼 부동산이 오를 때 왜 자꾸 규제를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경기가 이제 옛날같이 고소득 성장 못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 뭐 고령화. 최근에 뉴스 나왔죠. 이제 고령 그 인구 우리 65세까지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까지 하겠다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이런 것이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집값 오르기 어렵다. 이게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맞냐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지금 정부의 인식을 한번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 얼마 전에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발표했죠. 얘기했죠.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서민이 충분히 집값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저는 얘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서민들한테는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게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서민들이 충분히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까요? 10억 가던 게 3억으로? 2억으로? 자, 그럼 과연 또 서민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을 살 수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 북유럽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왜 임대아파트를 질까요? 임대아파트는 한마디로 집을 살 수 없는 분들한테 임대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임대아파트잖아요. 자, 그럼 임대주택인데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요, 못 사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집값을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느냐? 누가 만족할 때까지? 이거 상당히 좀 의문점이다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이 큰 폭의 하락, 이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나 우리 이 서민 경제에도 오히려 독이 되지, 이게 무슨 커다란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 역사상 집값이 과연 쌌던 적이 있냐? 이걸 한번 보면요. 여기 음마아파트 가격 추이 이렇게 나오죠? 음마아파트 가격 추이. 자, 음마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 88년도에 8천만 원 했어요. 88년도 88 올림픽 할 때요. 그리고 99년 되니까 2억 5천만 원 하던 게 2008년도에 8억 2천. 이때가 뭐예요? 금융위기 때죠? 이때 가장 집값이 쌀 때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한 18억 이상 하던 게 떨어져서 지금 뭐 17억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 집값이 과연 우리가 쌌던 적이 있냐고요. 옛날에 8천만 원 했을 때 그때 집값 싸다는 얘기 했어요. 그때도 8천만 원 비쌌습니다. 서민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논리를 가지고 집값이 지금 비싸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되는 한 오른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비싸다는 이 논리는 지금까지 아주 계속 반복되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아주 단골 레퍼토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IR 지수라는 게 뭐냐면 주택가격에서 연소득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 지수가 3배에서 5배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길 벗어났기 때문에 높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손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는 이 지수를 어떤 지수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집값을 갖다 쓰느냐, 아니면은 저 지방의 그런 집값들의 표준치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 이 PIR 지수가 다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부정론자가 쓰느냐 긍정론자가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집값이 비싸도요, 수요만 항상 존재한다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거기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반대로 싼 지역이야. 싼 동네. 살기도 너무 좋고 시장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싸.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 이게 뭐예요? 수요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싸도 수요가 없으면 안 오르는 거고요. 비싸도 수요가 존재하면은 오르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 폭락 위기설, 경제가 안 좋을 때 어김없이 등장해. 이때 논리 뭐예요? 틀리면 그만이야. 뭐 틀리면 그만이고 맞으면은 대박이야. 이런 논리죠. 자,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맞은 적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뭐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없어요. 현재까지 맞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언젠가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 맞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고장난 시계나 똑같다는, 고장난 시계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시계가 옛날같이 그 싸구려 시계가 아니고 질도 좋은데 시계가 고장나는 거 보셨어요? 시계 고장나는 사례는 지금 없어요, 요즘은. 그러면 시계 고장나면 어떻게 돼? 버려야죠, 시계는. 그런 시계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고장난 시계에 그런 시각으로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엄청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0년 주기설로 우리가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다 10년 주기죠? 2018년, 딱 10년 만에 2018년이 왔어. 그래서 2018년도 위기가 온대요. 위기가 오긴 뭐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조용히 와.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요. 미국에 금융위기 생겼을 때 위기 온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박식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몰랐잖아요, 온지. 그런데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서로 난리야. 내가 다 예측했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위기는 조용히 오고 누구나 온다고 떠들 땐 절대 안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논리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는 이런 위기설이 무지한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항상 각광을 받아. 왜? 경제가 침체해, 부동산 각종 규제로 부동산 폭락해, 떨어져. 그러니까 위기 온다.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데요.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위기가 과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맞았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현실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현실은. 자, 여기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데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인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지 50년 후에 위기가 올지 100년 후에 위기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언젠가 한 번은 뭐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믿고서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다? 이것은 참 바보 같은 논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오른다주의가 아니고요. 저는 긍정론자거든요. 부동산 긍정론자라고 앞으로 불러주세요. 그건 긍정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비록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긍정 마인드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도 이게 참, 제가 이거는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건데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폭락설을 얘기하려면요, 폭락론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한 10편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요. 폭락론은 가볍게 앞에 뭐 있죠? X 무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락한다에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요. 너무 또 거기에 뭐 겁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 유튜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